네, 이번 한 주 어떤 소식이 가장 뜨거운 뉴스인지 한 주간의 뉴스들을 종합 정리하고 미처 못다한 이야기까지 챙겨보겠습니다. 장윤선의 주간 이슈.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얼굴이 피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봄이어서 그런가요? 아니요. 마음은 어두우십니까? 마음은 제가 많이 어두운. 아까 네. 언젠가는 듣다가 네네네. 갑자기 눈물이 확 쏟아질 울컥하셨구나. 예. 그 노래는 항상 울컥해요. 네,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께서 저하고 비슷한 감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자, 이번 주 가장 뜨거운 이슈 뭐니 해도 바로 어제 12년 만에 한일 정상회담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서울대 일본연구소 남기정 교수님도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를 학자로서 해 주셨지만 또 우리 장 기자님은 이제 저널리스트시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교수님께서 너무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를 해 주셔서 뭐 제가 별도로 드릴 말씀이 있을까 싶은 정도가 좀 들긴 하는데 제가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민주당 국회의원들 전화를 쭉 돌려봤거든요. 근데 첫 번째 반응이 뭐였냐면 우리 단식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있을 수가 없는 수준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 딱 세워놓고 조선반도에서 온 노동자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를 지향해 앞으로 나아가자고 했던 김대중 오부치 선언. 네.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과거를 일단 직시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미래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과거를 직시하지 않는 표현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강제징용을 부인하는 표현을 그 일본의 대표적인 극우 정치인인 아베의 정신을 그대로 투영하면서 언급한 현장인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그냥 넘길 수 있겠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구상권 문제만 하더라도 아니 이제 본인 임기 4년 남았는데 이후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고 구상권 청구 유효 기간은 10년이잖아요. 그러면 6년 이후에 정권 교체가 될지 어떨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호언장담을 할 수 있냐. 그러니까 기시다 총리가 안 믿는 눈치 같더라. 현장에서조차. 예, 그런 얘기를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2018 앞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대법원이 확정 판결한 내용입니다. 이게 뭐 거창한 게 아니고요. 개인이 기업을 상대로 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자료 청구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관련해 가지고 대법원이 확정 판결을 행정부 수반인 우리 대통령이 우리 구상권 청구 안 할 거예요라고 선언을 해버린 거다. 이건 세계 만방에 대한민국은 이제 삼권 분립 국가가 아닙니다. 사법부 위에 대통령이 군림합니다. 이렇게 스스로 선언하고 돌아온 거 아니냐. 국회가 지금 너무 얌전하다. 이거 이럴 수 없다. 그러면서 지도부한테 얘기를 좀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민주당 중진들 얘기예요. 민주당 중진들이 이 상황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 자, 그런데 기자회견 내용이 안 나온 내용이 또 어제 밤에 전해져서 제가 어제 이것 때문에 밤새 취재했다는 거 아닙니까? 일본 공영방송입니다. NHK를 통해서 충격적인 보도가 나온 것이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양국 간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한국 측에 요구했다. 2015년 이 위안부 합의. 요때 기시다 총리가 외무상이었어요. 외무상이었어요. 윤병세 장관이 당시에 외교부 장관이었습니다. 기억납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독도를 둘러싼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거 약간 저는 독도 얘기를 일본이 했다니까. 부하가 좀 치미는 느낌인데. 자, 대통령실에서는 일단 부인을 하거나 또 뭐 즉답을 피하거나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 양국 입장이 배치된다.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 소식이 전해진 게 8시 한 50분, 49분 정도 돼요. 저녁, 어제 저녁. 밤이 돼서.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관방장관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기하라 세이지 일본 관방장관이 그 정상회담 끝난 다음에 이제 자국 기자들 만나가지고 독도 위안부 레이더 조사 수산물 수입 규제 문제 이런 등등의 양국 현안에 대해서 어떤 교환이 있었습니까? 라고 기자들이 물으니까 독도 문제가 포함됐고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착실한 이행을 요구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레이더 문제는 우리 국가 입장에서 발언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제가 사실은 저도 회담 취재를 굉장히 오래 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2005년에 그 9.19 육자회담 네네네. 북경에서 있을 때 제가 그 현장 취재를 했었어요. 어허.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회담, 우리 그러니까 동북아 다자 외교 틀 안에서 네. 이게 평화 체제를 안착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회담이 있었는데 대개의 경우 이렇게 그 관방 장관이 직접 자국의 기자들을 상대로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면 일종의 백브리핑을 하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 우리도 확인을 해줘야 돼요. 네. 이거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정부는 기자들이 물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익명의 관계자가 등장합니다. 익명의 관계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독도 얘기는 전혀 없었다. 부인. 예,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 독도 얘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이제 그 기자들하고 설전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기자들 입장에서 황당하죠. 현장 취재 갔는데 관방장관은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확인을 하는데 우리 대통령실도 확인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위안부 합의 관련 있었냐 없었냐. 그랬더니 어떻게 얘기하냐면 기시다 총리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네. 그러니까 합의의 당사자였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배경으로 말씀을 드린 거다. 그리고 지금 뭐 안에서 뭐 화합하고 뭐 이렇게 서로 막 친교의 시간을 갖고 있는데 그 내용을 어떻게 일일이 다 공개를 하냐. 일단 공식 기자회견 위주로 좀 해달라. 확인 안 했다고 말씀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기자들 속 터지죠. 그렇죠. 아니 관방장관은 이렇게 확인해 주는데 우리 대통령실은 왜 확인을 안 해줍니까? 이제 이러니까 계속 막 부탁을 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갑자기 문재인 정부 얘기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 잡자마자 위안부 합의 문제가 있다. 이러면서 재단을 해체하고 네네. 사실상 파기하더니 또 임기 말엔 파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먼저 밝혀주는 게 상황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이 얘기가 도쿄 현장에서 한일 정상회담 끝난 다음에 이 얘기가 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가요. 자, 두 번째 독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독도 문제가 포함됐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독도 문제? 전혀 들은 바 없는데 전혀 없었어요. 전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관방장관 발언이 사실 무근이라는 겁니까? 그렇죠. 라고 기자들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사실 무근이 아니라 그런 얘기 자체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예. 독도는 우리 땅이고 독도 영유권 이슈 자체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쪽에선 얘기를 했다 그러고 그러게요. 우리는 안 했다 그러고 어떻게 좀 약간 미스테리한 상황이 갑니다. 자, 세 번째 또 묻습니다. 자, 그러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규제 이것도 얘기했다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되는 거죠?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을 수는 있죠. 이렇게 살짝 입장을 바꾸면서 그렇지만 이거 다 얘기하긴 좀 그렇고 수산물 관련해서 우리 대통령 뜻이 확고합니다.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고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데 개방을 한다? 그건 아니죠.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때 그때 검토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안에서 비주얼 고주얼 적절하지 않아요. 이러고 넘어갔어요. 저는 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현안이에요. 한일 간의 상당 독도도 현안이죠. 네네. 레이더 문제 현안 지소미아. 현안이죠. 그리고 위안부 문제 현안이죠. 특히 소녀상 철거 문제 이런 거 어떡할 건지 중요한 현안 아닙니까? 특히나 이 아이 키우는 엄마들 후쿠시마 수산물 이거 방출되면 어떡하지? 이제 그렇죠. 애들 생선 먹일 수 있을까? 이거 정말 큰 현안인데 이렇게 걱정들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눈치고 넘어가고 있어요. 저는 왜 자꾸 익명으로 관계자 발로 합니까? 이러니까 우리가 윤핵관, 뭐 핵핵관 막 이런 얘기 하는 건 아닙니까? 저는 익명의 뒤에 숨지 말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기아라 그 관방 장관처럼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국민들이 알고 싶잖아요. 네.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걸 자꾸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의혹이 증폭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불필요한 혼란만 가중될 수 있다. 네.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전에 2005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게 6개 나라가 회담을 하고 서로 간의 국익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현장에 있었을 때인데요. 외교부 그때 대변인이 문을 잠그라 그랬어요. 그다음에 한국 기자만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국 정부의 입장과 한국 정부의 국익과 관련해서 별도의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거 필요합니다. 그러네요. 지금 국민들은 궁금하고. 네. 우리 기사에는 보도가 안 된 게 외신을 인용해서는
이런 게 논의 됐단 말이야? 지금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이 너무 네. 곤란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쓰지 말라고 안 쓰면 좋겠다. 에이, 뭐 그런 것까지 쓰세요라고 네. 하는데 일본에서는 익명이 아니라 공식적인 입장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 보도된 걸 우리 정부가 확인해 주는 방식으로 인용 보도를 해야 되는 네. 이 슬픈 현실을. 아니, 그러니까 이게 조금 화가 나는 게 여러 가지 제3자 변제 방식도 요미우리 신문 인터뷰를 보면 그러니까요. 우리 대통령이 말씀하시길 이건 내가 정치문도 하기 전에 이것이 해법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있었다. 그게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네.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 그러면 대통령이는 아닌가? 근데 또 그게 아니라고 외교부는 얘기했었고. 그러니까요. 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은 더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꼼꼼하게 채워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정치권 평가가 지금 뭐 극명하게 나뉘고 있잖아요. 네. 아까 민주당 중진 얘기도 해주셨지만 이게 일단 오늘 저녁 개요대 강연까지 마치면 저녁에 늦게 온다는 거죠. 돌아온다는 말이죠. 향후에 이게 끝난 게 아니라 새로운 첫 걸음, 출발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앞으로 셔틀 외교가 지속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언제 온다는 얘기가 없어요. 셔틀 외교인데 우리는 갔잖아요. 네. 그러면 기시다 총리 언제 오는 겁니까? 그냥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이렇게만 얘기했는데. 네, 근데 언제 온다는 얘기가 약정이 없습니다. 뭐 최소한 뭐 더워지기 전에 다시 올게요라든가, 더워지기 전에 올게요라든가, 뭐 여름에 온다든가. 그렇죠. 여름에 온다거나 아니면은 뭐 단풍 때 오겠다든가, 뭐 이제 이런 얘기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도 없습니다. 그리고 당장 앞서 이제 말씀도 하셨는데. 박진 장관이 물컵 반잔의 논리를 얘기했습니다. 네. 우리가 일단 반잔을 채웠으니 나머지 반잔은 일본이 채울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공을 일본으로 넘겼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상황을 종합해 보면 그 반잔을 그 공을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가지고 돌아오는 상황이 된 이런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구상권 청구 문제도 그렇고 제3자 변제 방식에 대한 비판과 그리고 이게 실제로 말이 되느냐 법리적으로. 네네. 그러니까 뭐 감정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이게 법리적으로 말이 되는 거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구상권 청구와 관련해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 정관 제4조 2항을 보면 네. 그 일제 외국의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피해 보상 및 변제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 변제 문구가 작년 12월 21일 날 신설이 됐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거 말고도 미불 공탁금 등에 대한 소송 자료 등을 기타 뭐 목적 사업에 해당되는 일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특별하게 모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단이 그냥 모금을 해서 그 모금된 돈을 지불해도 되는 내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시는 것처럼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특별법으로 그러니까 별도의 입법과 예산이 있을 때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게 그때 만약에 이 재단에 부여된 역할의 범위를 뛰어넘게 된다면 이건 직권남용.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업무상 배임 이런 거 해당될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그리고 무엇보다 일본은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제 식민 지배는 합법이었고 강제 동원은 없었다라는 네네. 것이 기본 인식입니다. 그런데 앞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2018년 10월 31일 대법원 판결 내용을 보면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그러니까 일본의 한반도 침탈과 강제 동원이라고 명토 박아서 얘기하고 있고요. 이것은 1910년 한일 합병조약 이후에 조선 총독부를 통해 일본이 한반도를 지배했고 31년 만주사변, 37년 중일전쟁, 전쟁 체제로 들어가게 되면서 일본이 군수물자 생산을 위한 노동력이 부족하면서 38년 4월 1일 국가총동원법을 제정을 하고 42년 조선인 내지 이입 알선 요강을 제정 실시해서 44년 10월부터는 국민징용령에 따라서 일반 한국인에 대한 징용을 실시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게 역사적 사실인데 일본은 이걸 부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당시의 강제징용 수준을 알지 않습니까? 한 달에 2엔 3엔 용돈만 받고 네네. 월급 전액을 일방적으로 기숙사 사감이 네네. 이제 관리했던 거잖아요. 고된 노역이었지만 식사량은 매우 작았고 도망치다 걸리면 구타와 체벌. 이게 강제동원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걸요. 미쓰비시 일본제철 같은 일본 기업이 했지 우리 기업이 한 게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렇게 일을 시키고 돈을 안 줬어요. 그러면 그 기업이 돈을 줘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포스코가 40억을 출연하고. 그러니까요. 뭐 본인들이 이제 65년 청구권 협정으로 수혜 기업이기 때문에 그 정도 내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법률에 맞는 것인지 네. 전범기업은 따로 그렇습니다. 있고요. 일본에 있습니다. 이렇게 일 시킨 데는 미쓰비시 일본제철이에요. 그런데 이걸
대신해서 우리 기업이 왜 갚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정치권 그리고 일본 전문가들 무슨 얘기를 하냐면 기시다 윤석열 대통령 간의 오므라이스와 소폭 회동으로 신뢰가 형성됐을지는 몰라도 지금부터는 한일 관계가 복원이 아니라 훨씬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아마도 한일 관계가 괴멸적 파국 상태를 맞게 되지 않을까 매우 우려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피해자들이 이 제3자 변제 방식에 반대하고 있고 네. 심지어 양금덕 할머니는 보니까 이제 추심 소송을 내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한일 관계 문제는 앞으로 계속 갈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지난 13일부터 전두환 씨의 손자죠. 이 전두환의 차남인 전재용, 그 전재용의 차남인 전우원 씨의 폭로가 며칠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 이 할아버지가 학살자라고 생각한다. 또 가족들은 출처모를 검은 돈으로 호화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었는데 좀 기자님 주목하신 내용들이 더 있습니까? 5.18 관련된 내용이 네. 제가 좀 깜짝 놀랐는데요. 네. 평소 전재용 씨가 이제 아버지죠. 평소 할아버지는 민주주의의 영웅이고 그리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은 폭동이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리고 광주 민주화운동은 빨갱이들의 계획일 뿐이었다. 너희들은 진실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피해자고 우리는 돈이 없다. 그런데 실제로 돈이 없다고 하는데 29만 원밖에 없다고 하는데 상당히 호화로운 네네네. 가족 모임이 일상적이었다는 거잖아요. 호텔 식당을 통째로 빌려서 가족 식사를 하고 뭐 그게 예사였고 일요일엔 학교를 통째로 빌려가지고 배드민턴을 쳤는데 국가대표 선수들이 왔고 용돈으로 수백만 원씩 줬다는 거고 그리고 본인이 미국에서 학교 다니고 직장 생활할 수 있는 건 다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는 1년에 몇 억씩 되는 자금이다.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지 자기는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실제로 그 전두환 비자금 추적해 왔던 그리고 검찰에서도 추징 관련해서 노력해 왔던 것이 구체적으로 확인이 됐던 내용이기도 하고 상당 부분 사실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처음에는 그냥 잘 모르는 어떤 청년이 그냥 개인의 주장을 하는 것이려니라고 생각을 하고 봤던 분들도 아닌데 BLSC라는 회사의 20% 지분 그다음에 웨어밸리 같은 경우 비상장 주식 그리고 이제 준 아트빌이라는 고급 부동산 이런 등등과 관련해서는 이거 확인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그냥 어떤 마약을 하고 있는 고통스러운 어떤 한 청년의 주장으로 넘기기보다는 지금부터는 물론 검찰도 어떤 범위가 있는지 한번 직접 들여다보겠다라고는 말을 하고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수사에 나설 필요는 없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비자금을 부정축제를 엄청나게 한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추징금을 받은 게 2,200억대가 전두환 씨. 또 비슷하게 이제 노태우 전 대통령도 받았는데 거긴 다 냈죠. 비교가 돼요. 예. 노태우 씨 일가는 다 추징금을 완납했고 그다음에 이제 사망하셨지만 또 생전에 참회도 하고 그 가족들도 이제 광주 문제 등에 대해서는 굉장히 늘 이제 죄인의 심경이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전두환 씨 일가 중에는 그동안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의 발언이 나온 게 이번이 처음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깜짝 놀라서 주목을 하게 되는 건데 비자금 관련해서 한 발언들 이전까지 밝혀진 내용과 좀 상당히 연결이 되는 부합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럼 아까 이제 검찰도 들여다봐야 되지만 혹시 환수할 수 있는 돈이 있다면 국고로 환수해야죠. 네. 그런데 좀 신뢰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근거가 좀 있다고 보시는지 어떠세요? 촉이 어떠세요? 근데 지금 정치권도 그렇고 그다음에 검찰도 그렇고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상당히 답답해하는 대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전두환 추징 3법을 계류돼 있죠. 민주당의 유기용 의원이 이것을 그러니까 발의는 했는데 이게 통과가 안 된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게 제대로 법이 통과가 그래야 검찰이 그 법을 기반으로 해서 수사도 하고 추징도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러지 못한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인데요. 몰수의 대상을 물건으로만 한정하지 말고 금전, 범죄 수익 그리고 그 밖의 재산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 그다음에 추징금을 미납한 자가 사망했을 때 전두환 씨 얘기죠. 그 상속 재산에 대해서도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그리고 범인 이외의 자가 정황을 알면서도 불법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리고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공모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이것을 네. 이제 발의를 해놨는데 국회 법사위 오늘 취재를 해보니까 쿨쿨 잠자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 맡고 있는 기동민 의원 취재를 했는데요. 네. 확인을 해봤더니 앞서 말씀드린 형법 개정안은 2020년 국회 법사위 차원에서 토론을 한 번 했대요. 그랬는데 법원 행정처하고 국민의힘이 반대해서 추진 불가 이런 상황이고 앞서 말씀드린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은 논의 자체가 안 됐다. 네. 그래서 다음 법사위 법안 소위에 이제 이것을 상정해서 논의해 볼 수 있겠냐라고 물었더니 지금 현재 밀려 있는 현안들이 너무 많아서 네. 당장 이 법을 상정해서 논의할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장담하기가 어렵다. 다만 국민적 요구가 가열차게 있다면 충분히 논의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라고 오히려 저한테 반문을 했고요. 관련해서 검찰 쪽도 그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상당히 적극적이라고 네네. 합니다. 검찰 취재하는 기자로부터 확인을 했는데요. 서울중앙지검 임세진 부장검사가 지금 범죄 수익 환수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네. 관련 법만 마련이 된다면 우리 검찰이 적극적으로 환수를 할 생각이 있다. 네. 그래서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우리는 검찰이 지금 손쓸 방법이 없는데 의지는 상당하다라고 임 부장을 취재한 현직 기자가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자 보냈는데 아직 답변을 안 주고 계세요. 그래서 통화를 못했습니다. 그래요. 자, 답변이 오길 기대해 보고요. 네. 자, 오늘 오전에도 이 전우원 씨는 라이브 방송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SNS 라이브 방송을 하다가 이게 마약을 직접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또 이제 이 환각 증세를 보여서 경찰이 중간에 또 들어왔는데. 근데 경찰이라는 얘기도 네. 있고 뭐 병원이라는 얘기도 있고 지금 현장에 기자들이 이렇게 상주하는 게 아니어서 정확한 내용이 취합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여러 버전이 돌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판독해야 되니까. 자, 이게 걱정되는 게 또 그러고 보면 신변도 걱정이 되고요. 그러게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마약 범죄자들을 잡겠다. 본인도 스스로 이제 뭐 벌을 받아야 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약물 복용 모습을 보였어요. 이것도 지금 범죄는 범죄잖아요. 그럼요. 앞으로 전우원 씨 어떻게 처리가 돼야지 맞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한국에 와서 관련된 내용과 자료가 있다면 검찰의 수사 의뢰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도록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아버지인 전재용 씨가 이 아들을 그냥 아픈 사람으로 맞아요. 규정을 하고 어떤 진실과는 먼 얘기인 것처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5.18에 대해서 여전히 사과하지 않고 있죠. 구체적으로 말을 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청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의 아들이고 호화로운 생활을 했지만 그 삶이 유복했을지는 모르지만 행복하진 않았던 것 같다. 그러니까 돈은 많았을지 모르겠지만. 풍요로웠을지 모르지만. 예, 그렇지만 그게 행복한 삶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불우한 가정사를 폭로를 하고 뭔가 좀 새로운 변화를 원하는 어떤 청년의 절규 같은 느낌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보기에 이것은 분명하게 잘못인데 29만 원밖에 없다고 막 그렇게 하는데 우리 할아버지는 실제로 역사를 보니까 학살자인 게 분명하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오히려 가족들로부터 너는 환자야 그러니까 조용히 해 입담으로 배척당하고 이런 상황에서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이 외면하면 안 될 것 같다. 이 청년의 좀 진실을 밝히고 싶어하는 이 청년의 누군가는 좀 손을 잡고 정치적으로 이용할 생각은 하지 말고 그래서 이 청년의 어떤 진심을 좀 받아서 검찰도 수사당국도 좀 나서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검찰은 추징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인 의사를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집안 사람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 중에는 가장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우선 연희동 지하에 스크린 골프 시설이 있었구나. 처음 봤습니다. 네. 예. 근데 자기 형제들끼리 2천만 원을 내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삼남 있잖아요. 전재만 씨. 와이너리 한다는. 네네, 와이너리 한다는. 그 전재만 씨하고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친구였던 정치권의 한 관계자로부터 확인을 하니까 특별한 직업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큰 돈을 모을 만한. 물론 그 결혼을 기업주하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형성된 재산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으나 예, 그러나 구체적으로 본인이 뭔가 어떤 무슨 사회 활동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 정도의 부를 축적할 만한 그런 거는 없었다.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희동 자택 안에 현금 다발이 들어있는 가방이 굉장히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관련해서 제가 법학자들에게 물어봤더니
의지만 있으면 연희동에 들어가서 수사할 수 있다. 네. 지금 우리에게 없는 것은 의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 어떻게 밝혀지나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주간 이슈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윤선 정치전문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번 주 소식 여기까지 다 나갔습니다.